어떤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자, 우리 또 오래간만에 이동주 의원님 모셨네요. 겁나 오래간만에. 이성원 총장님은 또 말씀만 많이 들었고 오늘 또 처음 뵙는. 아, 처음이요. 예. 일단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저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시영 TV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우리 박시영 TV에 나왔습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참 안부를 묻기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네. 뭐 대선 지고 이제 처음 보셨지 뭐. 그렇죠. 대선 전에는 맞습니다. 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들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연합단체인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눌 게 되게 많은데 일단 뭐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게 제일 뜨겁잖아요. 이게 국민제한 홈페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후보를 지금 올려놓고 이 중에 이제 탑3 국정에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득표 내용들을 보면 일단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이게 현재는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좋아요는 있고 옆에 싫어요는 없다면서요? 싫어도 없고 뭐 내용 설명도 없어요. 제목만 있어. 네. 아니,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찬성이 많은 만큼 반대도 많을 수 있는데 그럴수록 심사숙고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은 찬성이 많으면 그냥 선정이 되는 그런 거죠. 정말 인기 투표 방식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막 그래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1, 2, 3위가.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그 황당한 투표고요. 네. 저희는 이거 존재 자체를 몰랐었는데 느닷없이 보니까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한 10가지 과제를 자체 선정을 하고 그걸 인기 투표에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했던 것처럼 근데 이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이게 한지 한 일주일 됐습니까? 일주일 됐는데 그렇죠. 예. 국민들이 이걸 잘 아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정말 이 의제들을 10개가 뭔지를 아는지도 모르겠고 내용마다 다 솔직히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사회적, 경제적 이런 문화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라고 해서 선별을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건지 아니면은 솔직히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올린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선 공약으로 낸 거는 맞습니까? 윤석열. 우선 공약은 아니었고요. 인수위 시절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공약은 없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표가 아무래도 이런 걸 내걸면 중소상공인들한테 자극을 할 것 같으니까 대선 때 눈치를 본 거군요. 예. 그래서 인수 시절부터 대기업을 많이 만났고 대기업들도 그 대통령에게 청원했던 1호가 바로 의무휴업을 폐지를 해달라. 아니 이게 나는 이마트법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조용진 신세계 네. 특수관계했잖아. 콩, 멸. 콩. 그때부터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미 대선 전에 대선 때 머릿속에 있었는데 차마 못 꺼낸 거지. 근데 여기 지금 10개 있는 거 지금 하나하나 뭐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 그냥 이런 거 봐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들 눈에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여러분 한 번씩 열어보시면 알겠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색깔로 돼 있는 게 이제 파트예요. 생활경제, 보건위생 뭐 이렇게 있고. 눌러봐 한번 뭐로 들어가. 아니 누르는 거 없어. 좋아요밖에 없어. 누르려면. 좋아요밖에 없다며. 네. 싫어요가 없다며. 싫어요도 없고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니까요. 그냥 제목만 쭈르륵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탑3를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분노한다는 반응이 있고요. 혹은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인데 이런 것을 이런 인기 투표 방식으로 결정한다. 특히 찬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황당하다.
무슨 골목상권 보호가 뭐 가요 톱10이나 무슨 슈퍼스타 K도 아니고 이런 방법을 동원하냐. 명분을 찾기 위해 굉장히 좀 치졸한 방법을 동원한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10년간 된 거 아닙니까? 2012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이런 제도가요. 그렇죠. 네. 10년 동안에 나름대로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걸 이제 분석한 데이터도 있을 텐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동안에 이 의무휴업 관련해서 실시한 결과가? 저희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일부러 예. 소상공인들이 조사한 데이터라든가 저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안 했어요. 일부러. 예. 오히려 저들이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좀 표를 좀 네. 부실하지만 좀 만들어 왔는데요. 네네. 기사들 보시면 대부분이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가는 비율 8.3%밖에 안 된다. 아. 이게 헤드라이트로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보면 야 이거 정말 효과가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숨겨진 디테일이 있는 게 예. 그러면은 8.3%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찾아봤더니 슈퍼마켓을 가는 비율은 37.6%, 예. 편의점을 가는 비율도 11.3%. 예. 결국은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활용하는 비율이 거의 60%에 가까운 다 겁니다. 동네 그러네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조사한 자료에도 이미 이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기다린다는 사람은 열에 3명도 채 안 되는 28%. 나머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맞습니다. 골목상권에서 주로. 예. 60%가 아니라 공공상권 뭐 인터넷까지 치면 거의 뭐 80%, 그러네요. 70% 육박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8.3%초 자료만 전통시장 이용하는 것만 지금 부각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여전히 오늘까지도 그런 언론 보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현 정부가 너무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대기업 네. 뭐 가진자들 대놓고 저렇게 네네. 저런 정책을 저렇게 필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반을 윤석열 정부가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지 않습니까? 검찰은 해도 되는데 경찰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선거 때는 그렇게 50조 100조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에서 제대로 대응 못 받았다 이렇게 이용을 하더니만 결국은 집권하자마자 50조 100조 없던 얘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600만 원 일괄 지급한다고 했다가 또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지금은 또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좀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이렇게 찔끔찔끔 하고 있는데 본질은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가 싶었는데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 신발 사러 대형마트나 네. 백화점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네. 네, 어려울 때마다 거기 가서 민생 챙기시다고 하는데 네. 그 대기업 챙기는 거죠. 그 처음 봤어요. 대통령이 그런 백화점 자주 가시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 정부는 정치 면에서는 이 기득권, 검찰 기득권들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고 참 솔직한 사람이야. 네.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 네. 금방 알 수 있잖아. 오늘 네.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 이제 라디오 출연하셔가지고 원래는 요새 그 책 때문에 종종 출연하시는데 그럼 진행자들이 가만 안 놔두고 이것저것 네.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그렇게 표현하시죠. 순진하다고, 순수하다고. 아니, 나 솔직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 드러나. 투명하다 네, 이런 정치적인 무언가 다른 어떤 그게 없고 진짜 우리 가서 소주나 한 잔 마시면서 이러면 진짜 소주가 먹고 싶은 거다. 이걸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순수한 사람들이라서 그 정도면 비평할 내용도 없다라는 내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맑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다. 하는 모양 그게 너무 다 티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참 그런데 이쪽에서 그러면 프로세스를 어떻게 빼려고 하죠? 저렇게 올려놓고 어쨌든 중소상공인들하고 얘기 안 하고 밀어붙일 수 있나요, 저 사안이?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이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라는 대전제를 세워놓고
보다 명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특별히 요식행위로 이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저는 어찌 됐든 심지어 이것이 만약에 순위 밖으로 밀려나더라도 멈추지 않고 진행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결국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또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소상공인 이 종사자분들께서.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대부분 뭐 이게 되겠어 혹은 이게 실현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의무휴업 폐지는 입법상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국회 동의 안 하면 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죠. 이건 사실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투표예요. 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2012년도에 개정됐을 때도 당시에 그 한나라당도 같이 논의했던 거고 그 당시에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의 의원이었는데 유통법 이거 SSM 규제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 국회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기 투표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다른 걸 이걸 띄워놓고 다른 걸 얻어가려고 하나? 예, 저희가 목적은 있어 네. 보입니다.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국민 투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도로 이 국민 투표는 명백하게 의무휴업 폐지. 근데 공정위에서 또 따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있거든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는 거, 제한하는 거. 공정위에서는 이때 온라인 영업을 허용한다. 저도 그걸 약간 쿠팡하고 요즘에 예, 이렇게 예. 뜨니까 대기업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 그래서 앞에서는 폐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그 온라인 영업 허용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예,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하면. 그 사실 이제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이 넓어지면서 오프라인들이 그 대형 유통업체들이 많이 시장에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신세계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른바 이런 유통 대기업들이 네. 다 사실 온라인몰도 갖고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 배송도 지금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기존의 예전보다 시장이 아주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해를 보던 거를 다 온라인몰 통해서 벌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통 그룹사 입장에서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날개로 지금 시장 그렇죠. 장악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몰을 뭐 일정 정도 옥션이라든가 혹은 뭐 새벽 배송하는 마켓컬리라든가 뭐 이런 쿠팡들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대형마트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얘기는 자기네들이 엄살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물론 존중받아야 되지만 새벽 배송, 그 다음에 주말 배송으로 그 얼마나 배송 노동자들이 과노동과 정말 인간적인 삶도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많이 또 쿠팡 배송업체에서 일하던 창고에서 사실은 돌아가신 코로나 분들도 시국에 더 계시고, 예.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소비자들의 선택권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이런 문제들까지 사회 공익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노동의 규모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 시국 겪으면서 뭐 알잖아요. 뭐 다른 거 다 그냥 나가지 마라 그러고 못하게 하더라도 배달 막혀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했고 그러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게 배달이라는 게 비단 우리 흔히 말하는 라이더들 말고도 새벽 배송이라든지 우리가 그 택배 해주시는 분들 이분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이제 쿠팡 사태나 이런 거 보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일단 저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이 대기업의 어떤 경제 논리 뭐 여기를 이만큼 네. 열어줬으니 우리한테도 이만큼 열어줘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만 아주 이렇게 화사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휴업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게 대한민국에서 이 의무휴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난 10년간 투쟁해왔던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한 세력이 바로 여기 계신 이동주 의원님이 선봉장이 돼서 자영업자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투쟁을 해오셨고 우리 대표님 아마 그 대형마트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 문제가 터졌던 실제 사건을 영화한 카트 영화 예, 보셨을 예, 예. 거예요. 실제 카트의 주인공이신 뭐 영화의 모델이 되신 주인공이셨던 실제 그분들이 정규직과 함께 지키고자 했던 또 하나의 가치가 바로 노동자들의 휴식권. 즉 우리 마트 근로자들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의원님과 함께 지난 10년간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들의 휴식권 차원에서 의무협을 지켜왔고 그것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두 개의 가치가 너무 크다 해서 판결에서 결국은 승소를 했죠. 그 이제 대기업들 그런 어떤 기업들의 이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 이런 아까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들 보호 측면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자들의 문제예요. 네. 그런 어떤 건강권. 건강권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앙케이트를 해요. 저희 네. 그 유튜브에서 그 이슈별로 박시영 자랑입니다. TV 네, 봤습니다. 봤습니까? 그 앙케이트를 했어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네. 한번 해봤습니다. 읽어주시죠. 자, 현행 법상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의무 휴업을 해야 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도 댓글로 이 답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10년 동안 잘 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2번 대형마트 이익을 침해하고 있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도 폐지해야 된다라는 2번 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잘 모르겠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앙케이트 돌려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기 점심 때 1시인가? 그때 올렸거든요. 예, 일단 결과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3만 명 넘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잘 10년 동안 정착된 제도다.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92%였고요. 그리고 소비자 편익 또 대형마트의 이익이 침해된다 등등에 대한 의견으로 폐지를 얘기하신 분들이 7%, 잘 모르겠다가 2%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유튜브 주로 구독하시는 시청자들의 분들의, 예. 의견입니다. 참고로. 역시 박시영 TV 구독자분들이 짱입니다. 아주 개혁적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상식적이시죠. 방송에 훌륭한 시청자들이네요. 야, 우리 시청자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빛이 났어요.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아까 그것도 의미 있었어요. 일부 지금 때. 실시간으로도 다 1번 누르고 있어요. 예. 예. 아까 그 얘기도 네. 했어요. 그 민주당에 가장 기대되는 세력이 누구냐. 또 이재명 의원과 함께하는 친 네. 이재명 세력 몇 퍼센트? 92? 92요. 네. 친 이낙연 1%. 그다음에 대선 때 중립을 표방했던 친 문재인 3%. 네. 86세대 1%. 멋있다.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이게 저는 요즘에 우리 권리당원들이 상당수인데 그 중에 이 핵심 지지층들의 이 마음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무섭습니다. 네. 그만큼 기대한 바도 크지만 뿔따구가 지금 많이 나 있어요. 기존 민주당 세력들한테.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뿔난 거죠, 진짜. 뿔이 났어. 그래서 제가 그 정당의 이미지 조사를 했는데 엊그제 김호준 총수랑 여론조사 보내서 다음 주에 아마 발표할 건데 정당 이미지? 대통령 이미지는 이미 나갔고 정당 이미지도 했는데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가 지금 제법 국민의힘이 워낙 윤석열 정권이 죽었으니까 엇비슷할 정도로 나오잖아요. 네. 정당 지지도는. 네네네. 그건 껍데기고 네. 알맹이를 들여다봤더니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그냥 껍데기. 그치. 완전 바꿔야 한대. 민주당.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 얘기는 내일 모레 또 저희 다스베드 나와서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저희 방송에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여름에 보양식 좀 드십니까? 보양식이요? 예. 네. 뭐 좋아하세요? 저는 삼계탕 좋아합니다. 뭐 좋아하세요? 총장님은? 예. 저도 삼계탕 좋아하고 네. 더 좋아하는 거는 박시영 TV 쇼핑몰에서 파는 모든 제품을 너무 사랑합니다. 야! 이렇게 하셔야 돼. 다시 물어봐 주세요. 거의 총장님은 삼선급의 내공이 나와. 그렇지. 저 정도 해야 삼선 내거든. 역시 업계에 계신 분이에요. 예, 다릅니다. 삼촌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소개드릴 제품이 통장어즙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예. 그거 하나 드세요. 저희가 이거
저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한 포씩 포장돼 있어서 뭔가 했더니 이 한 포가 장어 한 마리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본황칠 이노큐라고 그동안 이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한 생약성분의 건강 기능식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바로 있었는데 네, 바로 드셔도 돼요. 바로 그 본황칠에서 만든 통장어즙입니다. 장어즙 한 포당 100% 국내산 장어 한 마리가 있고요. 이 한 상자에는 총 30포가 들었으니까 한 달치예요. 예. 예. 우리 의원님 굉장히 맛있게 드시네요. 식당에서 보통 그 장어 한 마리 드시면 뭐 한 마리에 3, 4만 원 이렇게 가죠. 가격이 아니, 내가 비싼데. 예. 아까 이거 환 있잖아. 이 환을 우리 의원님한테 하나 드려야 할까? 이동주 의원님. 이거가 또 진짜입니다, 이 환. 네. 이거까지 드셔야 돼. 산양삼이에요. 예. 예. 3. 3이요? 네. 오. 3 들어있는 환입니다. 오늘 이동규 의- 의원님 오늘. 의원님이 우리 박시영 대표를 굉장히 믿으시나 봐. 뭔지 안 물어보고 드시네. 아이, 그럼 내가 나쁜 거 주겠어. 좋은 거 주겠지. 자, 장어 가격대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장어집도 비싸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한 마리가 이 한 포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가격대가 합리적입니다. 장어가 활력 증진에 필수인 그 아르기닌 성분이 함유가 돼 있고, 인체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아르기닌인데, 2,800mg 이상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아니, 여름에 이런 거 좀 먹어줘야 돼. 네, 회복력이 좋고, 사람마다 그 받는 보양식들이 있잖아요. 장어는 전 잘 받아요. 아, 아까 그래요? 그 환도 잘 받죠. 장어는 뭘 이렇게 다 잘 봐도. 아무튼 여름에 좀 잘 받아. 아무튼 훌륭한 건강한 무신입니다. 이게 장어가 또 잘 맞는 분들은 이 본황실 장어즙, 통장어즙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양뿐만 아니고요. 지금 포장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또 위생에도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제품이고 해썹 인정 시설에서 생산이 됐고요. 이게 혹시 장어즙 맛이 비리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전혀 안 듣고 그런데요. 싶어. 네. 드셔보신 소감. 고소합니다. 고소하다. 정말, 예, 제 입맛에는 그러니까 예, 비린맛 전혀 비리- 없잖아요. 예. 제가 먹어본 즙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제가 다음에 광고할 때 계속 모실게요. 아니 진짜 괜찮아. 예. 그리고 일단 이게 포장도 이뻐야거든. 포장 보면은 좋아요. 뭐 있어 보여. 퀄리티가 있고 이게 여기 제품 만드신 본황실 측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냐면 비리다고 느끼실 경우에 100% 환불해드립니다. 이건 전혀 안 비니. 예. 전혀. 한 명도 환불 안 할 거야. 그렇습니다. 네. 본황실 통장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장어 한 마리당 뭐 3, 4만 원 주는 거 30포면 막 뭐 90만 원, 100만 원 될 텐데, 네. 이건 한 상자에 지금 8월 이벤트가로 지금 6만 9천 원에 모시고 있거든요. 싸다. 예, 12%가 할인된 가격이고, 요거는 저희가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8월 한 달간만 진행이 되니까 그럼 몇 개 들어 있는 거예요? 30포죠. 30포. 한 달치. 그러니까 원래는 어. 8만 9천 원짜리를 6만 9천 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배송료는 당연히 무료고, 그러면 박시영닷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300원 꼴이네. 그러니까 한 포에. 한 포에 2,300원 꼴. 그 정도면 이거 먹지 커피 먹어? 2,300원?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일단 다들 드셨는데 저는 말하느라고 한번 못 먹어봐.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말씀 나누세요. 네. 야, 그게 7월 25일부터 8월 31일. 8월 31일 다음 달 말까지 소비자가를 원래는 89,000원이었는데 30포에 69,000원으로 2만 원 할인을 해서 한 포당 2,300원 꼴입니다. 야, 묘하다. 장어집이 이런 맛이 날 맛있다니까. 수가 있네. 그러니까 구수하다 그러셨는데 네. 구수하고 달달해요. 네. 그러니까 한약 같은 쓰지가 않아요. 느낌도 안 들고 어. 근데 또 장어같이 약간의 비릿한 느낌도 전혀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 딱 들어와. 여보! 기다려! 뭘 기다려. 오늘 가서 술 드시려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술 끊었어요. 아 그래? 그걸 누가 믿어? 참나. 알겠습니다. 이 본황칠 통장어즙. 이 여름에는 사실 엊그제 저는 토종닭 먹었거든. 여주 가서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에서 강의 예. 요청해서 강의했어요. 강의하면서 저는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민주당 혁신과제 네. 주제로 했는데 신랄하게 했어. 막 그랬더니 거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뭐라고 하냐. 이 강연 국회의원들이 들어야 한다고 다들. 다른 얘기는 그만 하더라도 내일이 중복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중복이야? 복날맞이 장어즙. 네,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나저나 저거 그 소상공인들 41조 추경했잖아요. 네. 근데 말이 계속 많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은 말씀 중에 줄을 이루는 게 아니 1,00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응?
뭐 속된 말로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잘 못 지켜서 신뢰를 잃어버려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걸로 상대적으로 표를 좀 가져간 저기 누가 윤석열도 좀 윤석열 정부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제일 많습니다. 많이 기다렸다는 거죠,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네, 네. 근데 뭐 여기 보니까 댓글창에서도 많이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정부한테 기대했던 기대감이 그 41조 안에 보면 이제 600만 원씩 뭐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네. 것이 다 주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보면 뭐 폐업 조건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요분들 중에서는 나는 솔직히 이제 코로나 기간이 2년 동안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래도 매출 손실을 회복해야겠다 싶어갖고 배달앱도 많이 신청하고 해갖고 매출을 좀 올렸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배달 어플 그냥 공짜로 씁니까? 다 비용 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영업이익은 더 줄었는데 매출이 100원이라도 올랐다고 해갖고 못 받는 분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그렇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뛴 죄. 네. 그리고 뭐 요즘 고금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닥쳐오는 대출금에 대한 이런 걱정들도 많은데 그것도 탕감해주겠다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은행하고 자율적으로 협상을 해갖고 은행이 만기 상환이라든가 이자 유예해주는 정도로 그러니까 은행의 선처를 좀 바라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것저것 약속해줬던 걸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내놓는 걸 보니까 다 보니까 180도 달라졌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입장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들은 소상공인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온 거 보고 갔는데 실제 가보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그럼 있는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다 얘기해 돌잖아요. 없더라는 거야. 주변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하나의 뭐 상가에도 보면 뭐 세탁소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호프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각각의 기준이 다르거나 날짜 기준이 다르거나 아니면 내가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타이트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로 돌아오는데 이 대출 관련해서도 무슨 조치가 있다고 지금 보도 나왔잖아요. 은행 가보면 고객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원래 실망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아직 100일이 안 됐기 때문에 딱 이렇다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까지 해온 것들만 보자면 키워드로 이야기하면 공약 파기입니다. 1호 공약이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그랬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온전한 손실보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금전적 지원, 손실보상 부분에서는 소급 적용이 아예 빠져버렸고요. 네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이제 올해의 소득을 사실은 이제 내년 5월에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는 내가 폐업을 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낼 세금도 없다. 그러면 이제 세무사들이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 해를 넘기기 전에 폐업을 해라. 그래서 실제 12월 말 폐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피해를 받잖아요. 네. 근데 1월 1일에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점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예,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12월에 폐업하신 분들 그러면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부채 탕감하겠다, 조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일단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잘했죠. 근데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대표적인 정책이 배드뱅크 방식으로 30조를 기금을 마련해서 일종의 부실채권을 시중은행에서 산 다음에 부채를 일부 탕감하고 10년에서 20년간 장기 상환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30조 중에 정부 기금은 3.6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기금은 어디서 오느냐? 시중은행들에서 기금을 걷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기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시중은행들인데 과연 그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탕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오늘 저희가 오전에도 참여연대나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또 들은 이야기인데요.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부채 조절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갚을 수 있도록 그렇지. 그게 유도를 한다는 네, 건데 네. 지금의 정책은 자칫 10년, 20년간 장기 채무자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러네. 하는 정책이다. 또 이렇게 장기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성공적인 채무를 탈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많은 선진국들의 연구 조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이렇게 일부 탕감하고 장기 상환하는 방식보다는 재원을 좀 늘려서 과감하게 탕감도 해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파산이나 신용회복 해야 되는 분은 과감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은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지금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빚쟁이로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들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같은 청년 중에서 뭐 대출 받아갖고 가상자산이라든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집 내서 투자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B2 세력들한테 탕감해 주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성실히 살다가 저 신용 상태가 안 좋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옥석을 잘 가려야 하잖아요. 기준을. 네. 액수만 내린다고 답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이런 사실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탕감 정책이라든가 채무 조정을 통해서 회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반대했던 게 이제 은행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들을 정책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 정부 정책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제일 잘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서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탕감과 채무 조정하겠다고 했던 대상들이 대부분 정부 정책 자금을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해줘서 그 보증을 갖고 시중은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도 어렵지만 이분들은 사실을 소규모로 빌렸어요. 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요 정도고. 근데 좀 더 기업이 규모가 있는 데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타격을 받아도 사실은 많이 받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종사자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렸어요. 인건비들이 네,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또 형평성의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예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줄 때 전 국민한테 주느냐, 뭐 하위 50% 주느냐 말이 많았잖아요. 그 어떤 데로도 80%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 가지고 얼마나 논란을 많이 벌였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럼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나저나 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이 막 줄어든다, 다 없애겠다고 별 얘기 다 들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정책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검증 이런 것보다는 단순히 정치적 논리, 전 정권에서 했으니까. 전 정권 그리고 대선 같은 후보였던 이재명의 정책이다라는 이유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전액 삭감하겠다 내년도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윤석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이거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기 민주당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민주당의 개혁을 이끈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이 이재명 의원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님이 그 경기도 성남시정서부터 만들었던 게 청년 수당을 지역화폐로 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수당을 지역화폐로 받은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그 지역화폐를 갖고 썼어요. 그래갖고 성남시의 시장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장사도 됐죠 또. 예, 이게 퍼지고 퍼져갖고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네, 네. 심지어 지방의 중소도시인 군산이나 이런 데서도 배달 특급까지 만들어질 그렇죠. 정도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가 이 지역화폐를 없애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 작년에 그리고 21대 초반에 산업통상중기위 제가 상임위에서 네. 활동을 할 때 국힘당이 국정감사 때마다 들고 나온 게 이재명표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대선을 미리미리 관리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 성과를 없애려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그들의 정치적인 논리도 심각한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시장과 이런 경제 효과 면에서 충분히 입증이 됐고 상인들이나 그거를 사용하는 시민들도 다 좋아하는 지역화폐를 반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사수를 할 거고요. 오히려 이거를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싸워야죠. 아니, 이게 민주당이 사실 그 전당대 그 당대표들 출사표를 쭉 보면 어쨌든 뭐 여러 약속들이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유능한 경제 민생 그렇죠. 정당, 예. 그러니까 민생 정당 현장으로 가겠다. 그리고 답을 내겠다. 그리고 윤석열과 싸우겠다. 이게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야당이 있고 한 줄기로 열린 정당, 소통하는 정당 구조로 만들 당원이 주인되는 뭐 이게 섞여 있어요. 대개 보면. 네. 그 민생 정당 하면 또 이동주 의원이잖아. 그럼요. 이번에 상임위 어디 가셨어요? 또 저기 산업통상중기벤처위에 남았습니다. 남아있군요. 또 여기 배정 전문 분야시니까. 그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민주당이 네네. 포지셔닝 하려면 뭐부터 네네. 바꿔야 합니까? 일단 저희가 민생 정책과 관련돼서 하기로 했던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찬성하셨어요. 그다음에 대형마트 이거를 규제하는 걸 더 확대하겠다, 유통법을 개정하자라는 것도 국회에 와서 2번씩이나 시정연설하시면서 강조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우리가 민생에 대한 개혁 과제들은 명확하게 갖고 있었는데 이게 덩치에 안 맞게 추진을 못했다고 봅니다. 그 지점을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의석만 많았지, 그렇죠. 덩치만 컸지, 예. 뭐 했냐? 실제로 그걸 관철을 못 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도 사실은 논의만 했지 우리가 전반기에 통과를 못 시켰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 잘했으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뭐 거를, 예. 대선 경선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대선을 캠페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잘했으면 그러니까요. 일상을 잘해서 정권 재창출의 분위기로 가는 건데 참 아쉽죠. 아유, 참. 아, 밖에서 보시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고 답답하죠. 저희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우리 이재명 의원님의 그 행정을 옆에서 지켜봐왔고 또 수혜를 입기도 했거든요. 제가 뭐 많은 것을 알진 못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감각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그 훌륭한 행정들이 너무 대선 기간엔 홍보가 안 됐고 지선에서 더 안타까웠던 건 그 보궐선거 출마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기도 했고 또 지역에 출마하신 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반가워했는데 정작 그러면 이재명 의원님이 경기도에서 했던 정책을 지역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공약을 내시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과연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우리 이재명 의원님의 최고의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건 단순히 정치적 지지를 떠나서 저희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좀 민주당이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거 치르면 있잖아요. 지방선거나 민주당이 뭐 10대 공약이나 뭐 핵심적 5대 공약이든 네. 딱 꽂히는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들고 나가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번에는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는 그렇죠. 아, 네, 그랬어요. 이번에 좀 지방선거는 구도로 좀 승부를 걸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했고. 대선 패배했으니까 어려운 선거는 맞았고 네. 캠페인도 그러나 효과적이지 못했고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후반기 네. 그 의정활동의 중점을 어떻게 네네. 가져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시 또 이제 뭐 산업통상중기를 맡았으니까 우리 현장을 대표해서 오늘 참여하신 이성원 사무총장님도 얘기해줬던 것처럼 사실 그 약속했던 민생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민생 원내 부대표도 맡고 있어갖고 사실 좀 아쉬운 측면이 이제 우리 엊그저께 이제
대우조선해양 네네. 이 비정규직 파업이 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무리 짓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왜 미리미리 이 조선업의 이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지 못했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이런 정말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문제에 관련돼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가 다 어떤 그 답을 갖고 금방 할 수 있는 거,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눠 갖고 이제는 정말 혁신하는 모습을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 이 훌륭한 자산이 있잖아요. 전통이 있잖아요. 그걸 잘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능한 민생정당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 선언은 여러 차례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네. 이게 좋은 정책도 있어야겠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현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현장과 밀접하게 결합하면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옛날 박원순 시장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거제 조선, 대우 조선해양도 너무 늦게 간 거야. 네. 사실 50 며칠 뭐 이렇게 되고 네, 있는데 네, 네. 한 10일, 보름쯤 지났으면 갔어야 하고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국면에 딱 가면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접점이 돼 있고 이미 사건화되고 이렇게 된 사실 그 조선업의 비정규직의 도급을 받았던 그 저임금 수주를 받는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이 노동자들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행히 이제 타결이 됐지만 근본적인 이 노동자들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 정부 세금으로 진짜 이 관료들만 배불리는 이런 구조를 바꾸는데 국민들도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성원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님은 또 그 우리 단체에 또 그 살림살이나 모든 걸 맡고 계실 텐데 올해 나름대로 목표라든가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고 오늘 이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계속 정부의 잘못된 정책 혹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알려야 될 때마다 뭐 방송 출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댓글이 대부분 일단 손가락부터 잘라라 혹은 뭐 너희들이 찍었으니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 라는 반응들이 많은데 실제 굉장히 보수적인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자영업자들을 포기하면 정말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들은 밖에서 정말 자영업자들을 올바른 사실 뭐 정치적으로도 필요 없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것이냐 그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뭐 지방선거야 추경에 영향이 좀 있었겠지만 대선이야 자영업자들이 뭐 쏠림 현상 없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여론조사 늘 봤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정말 건전한 자영업 단체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우리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시청자들이 속상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같이 손 잡아주시고 지킬 땐 지켜주시고 또 필요하면 알려도 주시고 주변에 자영업자 부모님들 뭐 가족 형제들 계시면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이동주 의원님 그리고 또 이성원 총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쭉 나눴는데 이게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아주 그 근간에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노동이든 자영업자든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뭐 다른 가치를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정치적 수사 갖고 좀 약간 허망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런 시간들이 계기가 돼서 진짜 그 바닥부터 잘 다질 수 있는 네.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하고 진짜 바꿔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근데 밖에서 비판만 막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고 그럼요. 네. 좀 비판도 세게 해야지만 한편으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또 손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그 소리로 현장에 네. 들어가서 그런 걸 느끼시고 네, 그걸 또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가려서 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당근보다는 좀 채찍
할 때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원과 지지자. 채찍이란 표현보다 빠따란 얘기 많이 쓰는데. 채찍 중에도 좀 아픈 게 좀 있어. 예.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좀 맞아야 돼. 지금.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김용남님, 쪼양님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분 5,000원, 5만 원 보내주셨는데 고맙고요. 앞서 일부 출연하셨던 노영희 변호사 좀 잘 챙겨주라는 우리 박시영 대표한테 네. 그건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동주 의원님 또 이성원 총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